네, 오늘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여야의 협치를 기대해 보고요. 여야가 각각 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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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여쭤보기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 선언식. 그러니까 국회에 뭐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관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건물들이 많은데 2035년까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또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창호를 개선한다든지 이제 이런 노력들을 쭉 해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렇게 해도 나온 탄소는 또 포집을 한다든지 뭐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제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제 앞장서겠다 이런 일에 이렇게 이제 이런 선언을 이제 한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우리 오늘 우원식 의장과 여야 각 당의 대표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의미 있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탄소 중립의 문제, 특히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 중립의 문제는 우리 모두 우리 인류의 공통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선언이 단순하게 선언이 아니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네. 이런 오늘 구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내놓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평소에도 우리 우원식 의장님 이 환경 문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또 자전거로 출근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 오늘 선언한 탄소 중립의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또 다 확인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환경연대의 그 구호가 가슴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류의 공통 과제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넷제로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국민들 함께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그 선언이 정치권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국민들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선언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나 석유로 인해서 이제 탄소가 과다 배출됨으로 인한 어떤 글로벌 어떤 워밍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보면 에너지 세이빙 분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원자력 에너지 어떤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했던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 모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라든지 에너지 세이빙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은 대단히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게 단순한 어떤 그 구호 내지는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원전의 적정한 어떤 비중을 이제 하면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하더라도 송전 선로에 있던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풍력 생산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안 되면 꺼버리는 그런 어떤 사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는데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인 좀 모범이 보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 전반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이제 추경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3대 어떤 그 방향으로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이렇게 이제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원내대책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 주제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의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그 정권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결국 실천 그걸 뒷받침해줘야 될 이 당 아니겠습니까? 결국 집권 세력이 대통령실과 정부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국회에서 여당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합을 잘 이루어내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 정권이 되는지 또 집권 세력이 되는지를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여실히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한 이 3대 과제는 대단히 의미 있고 또 출발이 좋았다. 선정을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란 종식 이 모두가 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 공약 사항이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종식 지금 이제 특검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그간의 경찰들 검찰 이 조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 거의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의 3차까지도 불응한 상태고, 또 김건희 씨는 또 지금 입원했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병명이 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다 겪었던 일들인데, 심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병명이 공개가 나왔나요?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의 우울증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어쨌든 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세력들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생협약 문제 지금 민생지원금 문제 또 추경 문제 1차 추경 35조 하자고 했던 것 그때 12조 정도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 한 25조 정도를 추가 지급해서 민생회복 지원까지 함께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통합은 우리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고 내란의 종식이 지금 야당에서 내란 종식을 마치 국민 분열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고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다른 것이죠. 내란을 종식해서 그 책임자들과 함께 했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 그런 불행한 일이 없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책임은 분명하게 지우고 또 물어야 될 일을 그걸 마치 국론을 분열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 일들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집권당으로서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추경하고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임박한 것 같아요. 처리가 임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고 야당에서는 그리고 3대 이제 과제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김병기 의원이 성기 의원과의 치열한 원내대표 선거에 대쳤습니다. 막판에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전 국정원 기조실장 어떤 전화를 통해서 아들 취업 청탁 때문에 핵폭탄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딸 그룹들이 강력한 어떤 지지를 받았을 때 됐습니다. 지금 원내에서는 압도적인 어떤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국회가 이재명 어떤 정부를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합리적인 견제를 해야 되는데 막연한 어떤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의석을 믿고 압도적인 어떤 다수당이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비난과 역풍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 정책 민생 회복 국론 어떤 국민 통합 이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진짜 다수당이라면 국민 통합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상대방 진영에 대한 이런 어떤 정치 보복을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고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즉 상법 개정안 문제가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 즉, 지금 소수 주주의 어떤 보호를 목적으로 산다 하자면 이것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법으로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사들이 경영을 하는데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하는데 막대한 어떤 부담과 그리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가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차등 지급할 것이냐 이런 어떤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왜 지금 좌파 정권이 잡을 때마다 그냥 재정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저는 돈을 풀려고 하는 건지 돈을 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책 중에서도 하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막대한 국가 부채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국가 부채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지금 이자만 갚는다면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26조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돈만 지금 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하고자 한다면 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암울한 어떤 부담은 청년들에게 온통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좀 우려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대표로 삼선의 송원석 의원 어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재부 차관 출신 경제통이기도 하고요. 친윤계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어제 이제 취임 일성으로 이제 쇄신을 강조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여기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혁신 과제도 포함해서 다루겠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당초에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는 뭐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현성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약간 조금 변수가 생겼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1차에서 60표를 얻어서 무난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의원들 간의 어떤 친소관계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송원석 의원은 두 번이나 이제 원내 수석을 하고 해서 당내 의원들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 친윤 친한의 어떤 구분은 사실상 없어졌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사실상 어떤 영향이 없는 가운데서 결국은 개인기, 개인 어떤 영향이 결국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당락의 결정적인 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지금 대선에서 분출된 여러 가지 당의 혁신 개혁의 어떤 요구 그리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어떤 그런 어떤 TF를 만들겠다고 했고, 네.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당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인데 당내에서 과연 이런 어떤 두 가지 이념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경쟁,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의원들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조금 미흡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녹여내서 특히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가보이는 예. 지금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재경부 관료, 재정관료 출신하고 또 송원석 의원으로서 비교적 개파색이 엷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지지를 대폭 받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의정 활동하는데도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그렇게 해왔다고 106명 의원이 해서 60명 찬성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소회라든지 또 원내대표로서의 이 기본 입장들을 좀 발표한 걸 제가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친윤이 아니다. 뭐 당연히 친윤이 아니겠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아직도 친윤 비윤 이렇게 친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과제들을 친윤이 아니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고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탄핵 반대의 당론이 지금 여전히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탄핵
이 반대의 그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대선 패배의 원인이, 그리고 후보를 늦게 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지금 그 야당 첫, 집권, 패배 이후에, 첫 야당의 그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기본 전제가 지금 좀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우려스러운 일이 있지 않는지. 그러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불법 비상계엄을 탄핵을 한 게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무엇을, 이 탄핵 이후에 무엇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낼 것이라는 건지, 참 걱정스러운 이 진단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리, 당내 세력을, 전 세력들을 통합하고 규합해내서,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런, 명확한 자기 주장을,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도 역시 친윤적 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원내대표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당의 그 개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어쨌든 야당은 주요한 국정 운영의 중대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이 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뭐 신임 원내대표 이제 선출을 했고, 또 전당대회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라든지 뭐 혼란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오늘 그 청문회 관련한 협상은 좀 불발됐던 것 같고, 증인이라든지 이제 뭐 이틀로 하자, 사흘로 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오후에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 문제하고 아들 관련해서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순방 중에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청문회 과정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그 대통령 선거여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리 임명이 좀 어느 때보다 좀 빨리 이루어져서, 그래야만 또 총리가 추천하는 내각 구성도 장관들 또 임명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각 구성해서 정상적인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빠른 시일에 구성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야당의 지금 1차적 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듯이 청문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든지 또 뭐 아들의 이 아빠 찬스 뭐 이 문제, 그건 뭐 다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라든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이미 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그로 인해서 법적 심판을 받아서, 법적 판단을 받아서 뭐 다 법적으로 다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간에 또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냈고 국회 들어와서 또 활동을 지금 잘해서 총리까지 지명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저간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 국정의 2인자죠.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통할하고 운영할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정당한지, 청문회 통해서 정말 샅샅이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최소한의 의사 일정들은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부터 지금 이걸 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안 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빠른 시일에 정부 구성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할 책무가 있다, 야당이.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적합하지도 않고 무능력하면서도 특히 국민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좀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총리 보십시오. 행정각부에 있던 장관이라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한 분들이 다 됐습니다. 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그리고 행정부 장관들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밖에 한 경험이 없죠. 거기서부터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시작되는데 특히 그 미문한 어떤 불법 정거부터 해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가사범이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독 이번 인사에 있어서 정가자를 우대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명이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해명 내지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아들 문제만 하더라도 아들이 이제 입법 발의를 하고 활용한 그런 것들을 인정은 하지만 그걸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 지원서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건 또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부패 내지는 정치 자금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게 2002년도 SK 수습 문제는 본인이 관계없이 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본인은 몰랐다. 오히려 그런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전에 2018년도에 또 뭐 그 9명부터 받은 1억 2천 또 4천만 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차용증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두 번째 정치자금법 불법됐을 때도 역시 차용증을 썼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을 된 것은 그때 당시에 담보도 없었고 또 독촉이 없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산 정식의 이슈인데요. 재산 2020년도에 그 마이너스 5억 몇천만 원에서 2025년도 5년 사이에 2억 천, 그러니까 한 8억이 늘고 그 사이에 돈 쓰는 게 이제 추징금 6억 2천 갚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8억, 19억이 나야 되는데 세비는 한 6억, 7억이면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없이 헌금했다.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혀 국민들에게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만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개최해서 그런 문제들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명이 안 되면 당연히 뭐 그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임명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장외에서 이런 것은 온당치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오후 뭐 4시에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요. 청문회 일정부터 좀 빨리 잡아서 해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